안녕하세요. 책 읽는 공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저의 인생책이라 할 수 있는 책인데요. 바로 월든입니다. 월든은 미국의 저술가 헨리 데이빗 소로우가 지었는데요. 제가 읽은 책은 은행나무 출판사에서 편했으며 강승영님이 옮겼습니다. 세계문학 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책이라고 불리는 월든은 1845년 소로우가 월든 호숫가에 들어가 직접 통나무 집을 짓고 밭을 일구며 소박하고 자급자족하는 2년간의 생활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지만 이 책은 단순히 숲 생활의 기록만이 아니라 자연을 찬양하고 문명 사회에 대해 비판하며 그 어떤 곳에도 구속받지 않으려는 자주적인 한 인간의 모습이 담긴 책입니다. 소로우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으나 부와 명성을 얻을 수 있는 직업을 갖지 않고 측량일이나 목수일 같은 육체의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글은 생전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20세기에 들어와 수십 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많은 독자에게 읽히고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옹갱이의 말에 따르면 그 이유는 그의 유려한 문장과 19세기를 살았지만 자신의 세기를 넘어 미래를 바라본 깊은 통찰력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월든은 여러 번 읽게 되는 책 중 하나인데요.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자연을 찬양함에 있어 대자연과 생명 있는 모든 만물을 비롯해 심지어 콩밭의 잡초조차도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나름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주며 자신의 숲 생활에 피해를 주거나 손해를 끼치는 하등의 미물 앞에서도 자신의 이익만을 앞세우지 않고 그들을 숲속 생활의 동반자로 받아들여주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 오염,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사회 불평등, 토지와 주택을 재산 획득의 주요 수단으로 보는 습성들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중 가장 강렬한 인상을 받은 부분은 참다운 인간의 길, 자유로운 인간의 길은 무엇인가 하고 끝없이 물으며 그 길을 찾아가는 구도자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월든은 불멸의 고전이 되어 도서관에만 굳게 모셔진 책이 아니라 우리들 가슴에 무한한 감동을 주는 살아있는 글이라고 생각됩니다. 월든 1부에서는 숲 생활의 경제학과 나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살았는가 중 부분 발췌하여 읽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숲 생활의 경제학. 대부분의 책에서 즉 1인칭 대명사는 생략하지만 이 책에서는 생략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중심적이라는 면에서 이 책은 다른 책들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말하는 사람이 결국은 언제나 1인칭이라는 것을 흔히 잊어버린다.
만약 나 자신에 대해서만큼 내가 잘 아는 다른 사람이 있다면 내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불행히도 나는 경험이 부족한 탓에 나라는 주제로 한정되게 되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는 다른 모든 저자들에게도 남의 생활에 대해서 주워 들은 이야기만을 하지 말고 자기 인생에 대한 소박하고 성실한 이야기를 해줄 것을 부탁하고 싶다. 먼 타향에서 자기 친지들에게 보냄직한 그런 이야기 말인데 진실로 그가 성실하게 살았다면 그것은 먼 타향에서나 가능했을 것이니 말이다. 어쩌면 이 책은 가난한 학생들을 위하여 특별히 쓰였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 밖의 독자들은 자신에게 해당되는 대목만 받아들이면 되리라. 옷을 입을 때 솔기를 늘여가면서까지 맞지 않은 옷을 억지로 입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옷은 그 옷이 맞는 사람에게나 재구시를 할 테니까 말이다. 내가 보기에 이 고장 젊은이들의 불행은 농장과 주택, 창고와 가축과 농기구들을 유산으로 받은 데 기인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일단 얻으면 버리기가 쉽지 않다. 그들은 차라리 광막한 초원에서 태어나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더라면 더 나았을 것이다. 그랬더라면 자신이 힘들여 가꾸어야 할 땅을 보다 더 맑은 눈으로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누가 이들을 흙의 노예로 만들었는가? 왜 한 팩의 먼지만 먹어도 될 것을 그들은 60에이커나 되는 흙을 먹어야 하는가? 왜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무덤을 파기 시작하는가? 그들은 이런 모든 소유물들을 앞으로 밀고 가면서 어렵사리 한평생을 꾸려나가야만 하는 것이다. 불면의 영혼을 지녔다는 인간들이 가엾게도 등에 진 짐의 무게에 눌려 깔리다시피 한 채 길이 75피트, 폭 40피트의 곡식 창고와 청소를 하지 않아 아우게아스 왕의 외양간만큼이나 더럽기 짝이 없는 외양간과 100에이커가 되는 토지와 밭, 목장과 숲을 앞으로 밀고 가면서 힘든 인생의 길을 걷는 것을 나는 수없이 보아왔다. 유산을 물려받지 않아 그런 불필요한 짐과 싸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자그만 육신 하나의 욕구를 다스리고 가꾸는데도 힘겨워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릇된 생각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의 육신은 조만간에 땅에 묻혀 퇴비로 변한다. 사람들은 흔히 필요성이라고 불리는 거짓 운명의 말을 듣고는 한 옛날책의 말처럼 좀이 파먹고 녹이 쓸며 도둑이 들어와서 훔쳐갈 재물을 모으느라고 정신이 없다. 그러나 인생이 끝날 무렵이면 자연히 알게 되겠지만 이것은 어리석은 자의 인생이다. 비교적 자유로운 이 나라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지와 오해 때문에 부질없는 근심과 과도한 노동에 몸과 마음을 빼앗겨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따보지 못하고 있다. 지나친 노동으로 투박해진 그들의 열 손가락은 그 열매를 딸 수 없을 정도로 떨리는 것이다. 사실 노동하는 사람은 참다운 인간 본연의 자세를 매일매일 유지할 여유가 없다.
그는 정정당당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여유가 없는데 만약 그렇게 하려 들다가는 그의 노동력은 시장 가치를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자는 단순한 기계 이외에 다른 아무것도 될 시간이 없다. 인간이 향상하려면 자신의 무식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데 자기가 아는 바를 수시로 사용해야만 하는 그가 어떻게 항상 자신의 무식을 기억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를 평가하기 전에 그에게 가끔 무상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며 우리의 강장제로 그의 기운을 붙돋아 주어야 하겠다. 인간성의 가장 훌륭한 면들은 마치 과일 껍질에 붙어있는 과분처럼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만 보존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부드럽게 다루지는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내가 지금까지 언급해온 근심과 걱정의 대부분이 무엇에 관한 것이고 또 우리가 어느 정도로 걱정을 하거나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인간 생활에서 으뜸가는 필수품들이 무엇이며 이것을 얻기 위하여 어떤 방법들을 취해왔는가를 알기 위하여 문명의 한가운데서나마 원시적이고 개척자적인 생활을 해보는 것은 꽤 도움이 될 것이다. 또는 상인들의 일장부를 들여다보고 사람들이 가게에서 가장 많이 사간 것은 무엇이며 가게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식료품과 자파로는 어떤 물건들이 있었는지 알아보아도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회가 발전했어도 인간 생존의 기본 법칙에는 별다른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이며 그것은 우리의 골격이 우리 조상의 골격과 별 차이가 없는 것과 같다. 내가 말하는 생활 필수품이란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얻는 모든 것 중에서 처음부터 또는 오랜 사용으로 인하여 인간 생활에 너무나도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나머지 어떤 사람도 빈곤이나 야만성 또는 인생관 등의 이유에서라도 그것 없이는 살아가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들을 통틀어 가리킨다. 이런 의미에서 많은 동물들에게는 단 한 가지의 생활 필수품, 즉 먹을 것이 있을 따름이다. 평온의 들소에게는 약간의 풀과 목을 축일 물이 생활 필수품이다. 그가 숲이나 산의 그늘에서 누울 자리를 찾으려 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동물들은 먹을 것과 몸둘 곳 이외에는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리가 사는 이 온대성 기후에서의 인간 생활의 필수품은 식량, 주거 공간, 의복, 연료의 항목으로 정확하게 나눌 수 있겠다. 이것들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야 우리는 자유와 성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인생의 진정한 문제들을 다룰 준비가 되는 것이다. 인간은 주택뿐만 아니라 의복과 가공된 음식을 고안해냈다. 그리고 불의 따뜻함을 우연히 발견하고 그것을 계속 사용함으로써 처음에는 사치품이었던 것이 나중에는 그 옆에서 째고 있어야 하는 현재와 같은 필요성이 생겼으리라.
우리는 고양이와 개들이 이와 같은 제2의 천성에 젖어드는 것을 본다. 알맞은 가옥과 의복을 갖춤으로써 우리는 체온을 적당히 보존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들이 지나치거나 혹은 연료가 지나치게 되면 외부의 열이 몸의 열보다 높게 되어 그야말로 우리 몸이 진짜로 요리되는 사태가 시작되지는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 몸에 절대 필수적인 것은 따뜻함을 유지하여 몸 안의 생명의 열을 지속시키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 가지내를 다 써가며 음식과 의복과 가옥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그 지대한 관심을 침대에까지 연장시킨다. 침대는 야간의 의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주거지 안에 주거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들로부터 둥지와 가슴털을 훔친다. 마치 두더지가 굴속 깊은 곳에 풀과 나뭇잎으로 된 잠자리를 마련하듯이 말이다. 가난한 사람은 세상이 차다고 한탄을 한다. 사실 우리가 느끼는 고통의 대부분은 신체적 냉기 이상으로 사회적 냉기에 기인한다. 지구의 어떤 지방에서는 여름이 오면 일종의 낙원과 같은 생활이 가능해진다. 이 계절에는 음식을 장만할 때 말고는 연료가 필요 없다. 태양은 불을 대신해 주며 과일들이 햇빛으로 충분히 익는다. 먹을 것은 가지수가 많고 얻기도 쉬우며 의복과 가옥은 전혀 또는 반쯤은 필요 없다. 나 자신의 경험에 의하면 현재 이 나라에서 의식주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몇 가지 도구, 즉 칼, 도끼, 삽, 손수레 따위이며 학구적 취향을 가진 사람이면 램프, 문방구, 그리고 몇 권의 책인데 이런 것들은 모두 사소한 비용으로 마련할 수 있다. 그런데도 현명하지 못한 일부 사람들은 지구 저편의 야만적이고 비위생적인 지역으로 건너가 10년이고 20년이고 교육에 몸을 바쳐 종사하는데 그 목적은 결국에는 고향인 이곳 뉴잉글랜드에 돌아와 따뜻하고 편안하게 살다가 생을 마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돈이 지나치게 많은 부유층은 단지 편안할 정도의 따뜻함이 아니라 부자연스러울 정도의 뜨거움 속에 살고 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그들은 새로운 유행에 따라 요리가 되고 있는 셈이다. 이미 말한 여러 방법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나면 사람들은 그 다음에는 무엇을 바라겠는가? 같은 종류의 열을 더 바라지는 않을 것이 분명하다. 즉, 더 풍부하고 기름진 음식, 더 크고 화려한 집, 입고 남을 정도의 더 좋은 옷, 끝없이 타오르는 더 뜨거운 불 따위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생활 필수품을 마련한 다음에는 여분의 것을 더 장만하기보다는 다른 할 일이 있는 것이다. 바로 먹고 사는 것을 마련하는 투박한 일에서 여가를 얻어 인생의 모험을 떠나는 것이다. 여러 해 동안 나는 눈보라와 폭풍 우의 관찰자로 스스로를 임명하고 내 직무를 충실히 수행했다.
그리고 측량 기사로서 큰 길은 아니더라도 숲길이나 지름길들을 답사하여 그것들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했으며 사람들이 다닌 흔적이 있어 그 쓸모가 입증된 곳은 계곡에 다리를 놓아 어느 처리고 통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나는 우리 마을에 길들여지지 않은 가축들을 돌보았는데 이 녀석들은 울타리를 뛰어넘어가 충실한 목동들의 애를 여간 먹이는 게 아니었다. 또한 나는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농장의 이곳저곳을 살펴주기도 했다. 그러나 농부 조나스나 솔로몬이 그날 밭에 나와 일을 했는지의 여부는 알지 못했으니 그것은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었다. 나는 빨간 허클베리, 모래벚나무, 팽나무, 폰데로사 소나무, 검정 물풀의 나무, 흰 포도나무와 노랑 오랑캐 꽃에도 물을 주었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그것들은 가뭄 날씨에 말라 죽었을지도 모른다. 자랑 삼아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처럼 나는 내 직무를 오랫동안 충실히 해왔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나를 공직자의 대열에 끼워주거나 약간의 보수가 있는 한직 하나 주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점점 명백해졌다. 내가 충실하게 적어온 장부는 한 번도 감사를 받거나 재가를 받은 적이 없었으며 집을 정산된 일은 더더욱 없었다. 그러나 나는 그런 것에는 신경을 쓰지 않겠다. 얼마 전에 한 인디언 행상이 우리 마을에 사는 유명한 변호사의 집으로 바구니를 팔러 왔다. 바구니를 사지 않겠습니까? 하고 그는 물었다. 아니요, 살 생각 없습니다. 라는 것이 대답이었다. 뭐요? 우리를 굶겨 죽일 생각이요? 하고 대문을 나가면서 그 인디언은 외쳤다. 자기 주위에 부지런한 백인들이 모두 잘 사는 것을 보고 특히 변호사는 변론을 엮어내기만 하면 무슨 마술처럼 재물과 지위가 따르는 것을 보고 이 인디언은 생각했던 것이다. 나도 사업을 시작해야지. 바구니를 짜야겠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이니까. 그 인디언은 바구니를 만들어 놓으면 자기 일은 끝나고 바구니를 사는 것은 백인의 임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는 남이 살 만한 가치가 있는 바구니를 만들든가 최소한 사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생각이 들도록 만들든가 또는 살 가치가 있는 어떤 다른 물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이다. 나 역시 하나의 바구니, 오리 섬세한 바구니 하나를 엮어 놓았으나 그것을 남이 살만한 것으로 만들지는 못했다. 하지만 내 경우에 그 바구니는 역시 엮을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남이 살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는 대신 어떻게 하면 팔지 않아도 될 것인가를 연구했다. 사람들이 찬양하고 성공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삶은 단지 한 종류의 삶에 지나지 않는다. 왜 우리는 다른 여러 종류의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한 가지 삶을 과대평가하는 것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택이 무엇인지를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는 것 같다. 그들은 이웃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정도의 집은 나도 가져야겠다고 생각한 나머지 가난하게 살지 않아도 될 것을 평생 가난에 쪼들리며 살고 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제단사가 만들어주는 옷이라면 아무 옷이라도 받아 입으며 평소에 쓰던 종려나무 잎 모자나 우두척 가죽 모자를 점차로 벗어 던지고는 왕관을 살 형편이 안 되는 자신의 공공한 처지를 한탄하는 행위와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 지금보다 더 편리하고 호화로운 집을 구안해낼 수 있으리라. 비록 사람들이 그런 집을 구입할 능력이 없더라도 말이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만 끝없이 노력하고 때로는 더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지 않을 것인가. 존경할 만한 시민이 젊은 세대들에게 너희들은 죽기 전에 여분의 장화와 우산들과 오지 않을 손님들을 위해 비워둘 손님방을 장만해야 한다고 훈계를 하고 솔선수범을 하며 엄숙히 가르쳐야 하는가. 왜 우리들의 가구는 아랍인이나 인디언의 가구처럼 소박해서는 안 된다 말인가. 소위 하나님의 사자이며 인류에게 신의 선물을 전해준 자로서 신격화된 인류의 은인들을 생각해 보더라도 그들의 뒤를 쫓는 어떤 추종자의 무리나 최신 유행의 가구를 잔뜩 실은 어떤 수레도 내 마음속에는 떠오르지 않는다. 내가 백보를 양보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지적으로 아랍인보다 우수한 만큼만 우리의 가구가 다양해져도 좋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우리의 집들은 쓸모없는 가구들로 잔뜩 어지럽혀지고 더럽혀져 있어 현명한 주부라면 그 대부분을 쓰레기통에 쳐놓음으로써 아침 일을 마칠 것이다. 아침 일이라고 새벽의 여신 우로라의 홍조 띤 얼굴과 그녀의 아들 멤논의 음악과 더불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아침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나는 한때 책상 위에 귀한 석회석 세 조각을 놓아두고 있었는데 매일 한 번씩 이것들의 먼지를 털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기겁을 했다. 내 마음속에는 가구의 먼지도 아직 다 털어내지 못하고 있는데 나는 싫은 생각이 들어 이 돌들을 창밖으로 내동댕이쳐 버렸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가구 딸린 집에 살 수 있겠는가? 차라리 나는 들에 나가 앉아있고 싶다. 사람들이 땅을 파헤치지 않는 한 풀잎 위에는 먼지 하나 앉지 않는다. 젊은이들이 당장에 인생을 실험해 보는 것보다 사는 법을 더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또 있겠는가? 그렇게 하면 수학 공부만큼이나 그들의 정신을 단련시키게 될 것이다. 가령 한 소년에게 예술과 과학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싶다면 나는 그 아이를 어떤 교수가 있는 곳으로 보내는 식의 흔해 빠진 방법은 쓰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강의되고 실습되지만 삶의 예술은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곳에서는 만원경이나 현미경으로 세계를 관찰하는 법은 가르치지만 육안으로 세상을 보는 법은 가르쳐주지 않는다.
화학은 공부하되 자기의 빵이 어떻게 구워지는가를 배우지 않으며 기계학은 배우되 빵은 어떻게 버는가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는다. 해왕성의 새로운 위성은 발견해내지만 자기 눈에 띄는 보지 못하며 또한 자기가 지금 어떤 악당의 위성 노릇을 하고 있는지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한 방울의 식주 안에 사는 개균들을 연구하면서 자기의 주위에서 우글거리는 괴물들에게 자신이 잡아먹히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다음 두 학생 중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어느 쪽이 더 발전해 있을까? 즉, 한 학생은 관련 서적을 두루 읽으면서 자신이 직접 쇠붙이를 캐고 녹여 주머니 칼을 만들었고, 다른 학생은 대학에 나가 야금학 강의를 들으면서 아버지로부터 로저스표 주머니 칼을 선물 받았다면 말이다. 둘 중에 누가 더 손이 잘 베이겠는가? 대학을 졸업할 무렵 나는 내가 재학 중에 항해학 과목을 수강한 일이 있다는 것을 듣고는 깜짝 놀랐다. 차라리 내가 배 한 척을 직접 몰고 항구 밖으로 단 한 번만이라도 나갔더라면 항해술에 대해 훨씬 많은 것을 배웠으리라. 가난한 학생들까지도 정치 경제학만 공부하고 강의받고 있을 뿐 철학과 동의어 관계에 있는 생활의 경제학은 대학에서 진지하게 가르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애덤 스미스와 리카도와 세의 경제학 서적을 읽고 있는 동안 그 학생은 자기 아버지를 헤어날 수 없는 빚구덩이에 몰아넣고 마는 것이다. 나는 5년 이상을 이와 같이 오직 육신의 노동만으로 생계를 유지해왔다. 그 결과 1년 중 약 6주일간만 일하고도 필요한 모든 생활 비용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여름의 대부분과 겨울 전부를 나는 순전히 공부하는 데 사용할 수 있었다. 한때 나는 학교 경영에 온갖 노력을 기울인 적이 있었다. 그러나 비용이 수익과 맞먹거나 초과하는 것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교육자다운 사고와 신념을 가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직업에 맞는 복장을 하고 준비를 해야 했으며 그 외에도 시간을 많이 빼앗겼던 것이다. 또한 같은 인간에 대한 사랑의 감정에서가 아니고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아이들을 가르쳤으므로 그것부터가 실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또 사업도 해보았다. 그러나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려면 10년가량 걸리는 데다 그때쯤이면 나는 도덕적으로 파탄의 길을 걷고 있으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중에는 소위 사업이라는 것에 성공하게 될까봐 두려워하게까지 되었다. 예전에 내가 무슨 일을 해서 먹고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이리저리 생각하고 있을 때 직업에 대한 친구들의 조언을 따르느라고 겪은 서글픈 체험들이 아직도 내 마음속에 생생하게 남아서 나의 창의력을 괴롭히고 있던 때였는데 나는 허클베리를 따서 파는 일을 여러모로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다. 이 일이라면 나도 자신 있어. 이익이 적긴 하지만 나한테는 충분한 것이야. 왜냐하면 나의 가장 뛰어난 재주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니까. 자본도 별로 들지 않고 나의 평소 생활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도 않아. 어수룩한 나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이어가곤 했다. 나의 친구들이 서슴지 않고 사업이나 기타 여러 가지 직업에 뛰어들 때 나는 이 일이 가장 그들의 직업과 흡사하다고 생각했다. 여름 내내 산과 들을 쏘다니며 눈에 띄는 야생 딸기를 따 모아서는 수고비만 조금 붙여서 팔아넘기는 일인데, 말하자면 옛 그리스 신화의 아폴로 신이 속죄하기 위하여 아두메투스 왕의 양떼를 돌보던 일과 비슷한 일이었다. 나는 또 약초를 캐거나 혹은 상록수를 수레에 싣고 숲을 그리워하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도시 사람들에게까지 가져다 파는 일도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그러나 나는 장사 속은 모든 것을 망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취급하는 사업이라도 장사 속에 따르는 저주는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내가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얽매임이 없는 자유이고,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더라도 나는 행복하게 살아나갈 수 있으므로 값비싼 양탄자나 다른 호화 가구들, 맛있는 요리 또는 그리스식이나 고딕양식의 주택 등을 살 돈을 마련하는데 내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았다. 만약 이런 것들을 얻는 것에 하등의 꺼리낌을 느끼지 않고 또 일단 얻은 다음에 그것들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나 실컷 그런 것들을 쫓으라 하고 싶다. 어떤 사람들은 부지런하고 일하는 것 자체가 좋아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인다. 또는 일을 하지 않으면 나쁜 길에 빠지니까 일에 몰두할 수도 있으리라.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현재로서는 할 말이 없다. 현재 누리고 있는 여가보다도 더 많은 여가가 생기면 어찌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현재 일을 곱절로 늘리라고 권하고 싶다. 그래서 빚을 다 갚고 자유의 증서를 얻을 수 있도록 말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날품팔이가 가장 자유스러운 직업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 직업은 한 사람 먹고 사는데 1년에 30일 내지 40일만 일하면 된다. 게다가 그의 일과는 해가 지는 시점에 끝나며 그 후의 시간에는 자기 노동과 관계없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나 항상 이 궁리 저 궁리를 해야 하는 그의 고용주는 1년 내내 숨 돌릴 틈이 없는 것이다. 나는 어디서 살았으며 무엇을 위하여 살았는가? 인생의 어느 계절에 이르면 우리는 모든 장소를 자신이 살 집터로 생각해보는 습관을 갖게 된다. 그리하여 나는 내가 사는 곳으로부터 사방 12마을 이내에 있는 모든 땅을 살펴보았다. 나는 상상 속에서 모든 농장을 차례로 사들였다. 그것은 그 농장들이 전부 매물로 나왔고 그 가격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 농장들을 하나하나 둘러보면서 거기서 자라고 있는 야생 사과를 맛보기도 하고 주인과 농사일에 대하여
환담을 나누기도 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가격에 상관없이 그들이 부르는 값을 다 주고 사들였서는 다시 그들에게 저당을 잡혔다. 심지어는 주인이 부르는 값보다 더 높은 가격을 매길 때도 있었다. 모든 것을 인수하면서 토지 문서만은 받지 않았는데 그것은 나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을 즐기기 때문에 토지 문서 대신에 그의 말을 신용하기로 했던 것이다. 나는 그의 농장을 경작하면서 동시에 그 농부를 어느 정도 경작했으며 이런 일들을 충분히 즐긴 다음에는 농장을 다시 농부에게 맡기고 물러났다. 나의 이런 행적은 친구들로 하여금 나를 일종의 부동산 중개인으로 보게끔 하기에 충분했다. 내가 어디에 앉든지 나는 그곳에 살게 될 가능성이 있었고 따라서 경치는 나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집이란 세데스, 즉 앉은 자리 이외에 무엇이겠는가. 그 앉은 자리가 시골에 있으면 더욱 좋은 것이다. 나는 쉽게 개발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많은 집터를 찾아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집터들이 마을에서 너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내가 보기에는 마을이 그곳으로부터 너무 떨어져 있었다. 아, 여기라면 한번 살아볼만 하군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그리고는 거기서 1시간 동안을 살면서 여름과 겨울 생활을 해보았다. 또 그곳에서 몇 년이란 세월을 흘려보내기도 하고 겨울과 싸우다가 다시 봄을 맞아들이는 나의 모습을 상상해 보기도 했다. 장차 그곳에 살게 될 사람들은 집을 어디에다 짓든지 자기들보다 먼저 그것을 집터로 생각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믿어도 좋을 것이다. 오후 한나절이면 이 땅을 과수원, 나무숲, 목장 등으로 나누어 놓고 어떤 멋진 떡갈나무와 소나무를 문 앞에 남겨놓을 것이며 어느 쪽에서 보아야 고목나무들이 가장 돋보일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충분했다. 그러고 나서 나는 이 땅을 경작하지 않고 그대로 묵혀두었다. 왜냐하면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더 부유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의 상상력은 내가 몇 개 농장 매입 우선권을 갖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이 매입 우선권이야말로 내가 바라던 전부였고 실제로 내가 땅을 소유함으로써 겪을 수 있는 따끔한 맛을 본 적은 없었다. 내가 실제로 땅을 소유할 뻔했던 것은 할로웰 농장을 샀을 때였다. 그 농장을 산 다음 나는 그곳에 뿌릴 씨앗을 고르기 시작했으며 씨앗을 운반할 외바퀴 수레를 만들 재료도 모았다. 그러나 땅 주인이 나에게 문서를 넘겨주기 전에 그의 아내의 마음이 바뀌어 누구에게나 이런 아내가 있다. 농장을 팔지 않으려 했고 땅 주인은 해약금 조로 내게 $10를 주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진실을 얘기하자면 나는 그때 가진 돈이라고는 10센트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는 내가 10센트를 가진 사람인지 농장을 가진 사람인지
10달러를 가진 사람인지 또는 이 모든 것을 전부 가진 사람인지 나의 산술 능력으로는 헤아릴 길이 없었다. 그러나 나는 그 사람들어 10달러도 농장도 그냥 두라고 했다. 왜냐하면 나는 이 농장을 이미 소유할 만큼 소유했기 때문이다. 아니, 그보다는 관용을 베풀어 내가 산 값에 농장을 되팔고 그가 풍족한 사람이 아니므로 그 위에 10달러를 얹어 주었다고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그러고서도 나에게는 10센트와 씨앗과 외바퀴 수레를 만들 재료가 아직 남아 있었다. 그리하여 나는 나의 청빈에 아무런 손상을 입히지 않고도 잠시 동안이나마 부자가 된 경험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농장의 경치만은 그대로 소유하기로 했으며 그 후에도 손수레를 사용하는 일이 없이 해마다 경치의 소득을 거두어 왔다. 하루 중 가장 기억할 만한 때인 아침은 잠이 깨는 시간이기도 하다. 이 시각에 우리는 잠이 제일 적다. 우리 몸 안의 어떤 부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잠만 자는 어떤 부분이 적어도 이때의 1시간 동안은 깨어 있다. 어느 하인이 기계적으로 흔들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천재성에 의해 깨워지고 공장의 종소리 대신 천상의 부드러운 음악을 들으면서 향기가 가득한 가운데 새롭게 얻은 힘과 우리 내부의 열망에 의해 깨어질 때만 전날보다 더 고귀한 삶은 시작될 수 있으며 어둠은 그 열매를 맺고 빛에 못지않게 소중한 것임을 입증하게 된다. 그렇지 못한 날은 그것을 하루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모르나 별로 기대해 볼 것이 없는 날인 것이다. 하루하루가 그가 이때까지 더럽힌 시간보다 더 이르고 더 성스러운 새벽의 시간을 담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인생에 이미 절망한 사람이며 어두워져 가는 내리막길을 걷는 사람이다. 매일 밤 인간이 감각적인 생활을 부분적으로 중단하면 그의 영혼 내지 그 기관들은 활력을 되찾고 새날을 맞을 그의 천재성은 고귀한 삶을 어느 정도나마 성취하기 위하여 또 한 번의 시도를 하게 된다. 모든 기념할 만한 사건은 아침 시간에 또는 아침의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다. 베다의 경전들은 모든 지성은 아침과 함께 깨어난다고 말했다. 시와 예술, 그리고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인간 활동은 그런 아침 시간에서 유래된다. 모든 시인과 영웅들은 memnon처럼 새벽의 여신 오로라의 자식들이며 해가 뜰 때 그들의 음악을 연주한다. 태양과 보조를 맞추어 탄력 있고 힘찬 생각을 유지하는 사람에게 하루는 언제까지나 아침이다. 시계가 몇 시를 가리키든 다른 사람들의 태도와 일이 어떻든 상관없다. 아침은 내가 깨어 있고 내 속에 새벽이 있는 때이다. 도덕적 개혁은 잠을 쫓아내려는 노력이다. 사람들이 졸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왜 하루를 그처럼 쓸모없이 보내는 것인가? 그들은 그렇게 계산에 어두운 사람들이 아니다. 그처럼 졸음에 압도당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무엇인가를 해냈을 것이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육체 노동을 할 만큼은 깨어 있다. 하지만 100만 명 중 한 사람만이 효과적인 지적 활동을 할 만큼 깨어 있으며 1억 명 중 한 사람만이 시적인 또는 신적인 삶을 살 수 있을 만큼 깨어 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이때까지 완전히 깨어 있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그의 얼굴을 들여다볼 수 있었겠는가? 우리는 다시 깨어나야 하며 그 깨어난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것은 어떤 기계적인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고 가장 깊은 잠에 빠졌을 때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 새벽을 한없이 기대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 나는 의식적인 노력에 의하여 생활을 향상시키는 그 의심할 여지 없는 인간의 능력보다는 더 고무적인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해서 어느 대상에 아름다움을 부여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물을 보는 분위기 자체나 매체를 조각하고 색칠할 수 있다면 그것은 훨씬 더 멋있는 일이며 실제로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루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예술이다. 누구나 자신의 삶을 사소한 부분까지도 숭고하고 소중한 시간에 음미해 볼 가치가 있도록 만들 의무가 있다.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얼마 되지 않은 지식을 거부했거나 다 써버렸다면 신탁은 우리가 어떻게 앞에 말한 일을 해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똑똑히 알려줄 것이다. 내가 숲속으로 들어간 것은 인생을 의도적으로 살아보기 위해서였으며 인생의 본질적인 사실들만을 직면해 보려는 것이었으며 인생이 가르치는 바를 내가 배울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던 것이며 그리하여 마침내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내가 헛된 삶을 살았구나 하고 깨닫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생을 깊게 살기를 인생의 모든 골수를 빼먹기를 원했으며 강인하고 엄격하게 살아 삶이 아닌 것은 모두 때려엎기를 원했다. 수풀을 폭넓게 잘라내고 잡초들을 베어내어 인생을 구석으로 몰고 간 다음에 그것을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압축시켜서 그 결과 인생이 비천한 것으로 드러나면 그 비천성의 적나라한 전부를 확인하여 있는 그대로 세상에 알리며 만약 인생이 숭고한 것이라면 그 숭고성을 스스로 체험하여 다음번의 여행 때 그에 대한 참다운 보고를 하고 싶었던 것이다. 내가 보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이 악마의 것인지 또는 신의 것인지 이상하게도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사람이 사는 주요 목적은 하느님을 찬미하고 하느님으로부터 영원한 기쁨을 얻는 것이라고 다소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 같다.